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리 동네의 지방의원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 비해서 관심은 낮지만 이 자치단체의 예산을 의결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중호 대전시의원 당선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둔산 1, 2, 3동 지역구로 시의원 당선된 이중호라고 합니다. 네, 김효숙 세종시의원 당선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의원 제17선거구 당선인 김효숙입니다. 네,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재균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단체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세종시 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회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대전시 의회 전체 22석 가운데 18석, 충남도의회 48석 중 36석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세종시 의회는 민주당이 13석을 획득해 7석을 얻은 국민의힘을 앞섰지만 한 석에 불과했던 지난 선거와 비교할 때 국민의힘 의석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단체장으로선 각종 현안을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는 버팀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되면 거수기나 호위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경제 실용적 정책은 오히려 한 당으로 집권화됨으로써 탄력을 받고 힘 있는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보여주기식 정책 같은 것들은 향후에 견제가 약화돼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대전, 세종, 충남 기초의회의 경우 여야 의석수가 같거나 한두 석 차이인 곳이 많아 의회 출범과 함께 진행될 원 구성에서 주도권 경쟁이 과열될 경우 의회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의원 당선자들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칫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일이 거듭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이해 충돌도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의심 사례가 9,600여 건에 달했던 만큼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올해부터는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권한과 함께 책임이 강조되는 지방자치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지방의회가 그동안의 자질 논란을 극복하고 발전된 의정활동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이중호 당선인, 김효숙 당선인 자리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 먼저 당선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당선인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아마 두려운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제 투표 이번 선거라는 것이 저에게 한 표를 행사해 주신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의사결정 권한을 저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이고 저는 어떤 면에서 그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생명 그 자체를 저에게 일부분을 양도해 주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에게는 더 큰 감동을 드려야 될 것이고 저를 지지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충분한 만족감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서 우러나는 당선 소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효숙 당선인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엄중한 선택을 해주신 저희 나성동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선이라는 기쁨과 함께 정말 잘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과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 저 또한 느껴지는데요. 저희 선거 슬로건이었던 함께 걷는 젊은 정치처럼 늘 시민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시민과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임기 4년 동안 시민만 바라보고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최호택 교수님과 설재균 팀장님께는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는데요. 대전시의회의 경우 22석 중 18석, 또 충남도의회의 경우에도 48석 중 3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는데 세종시의회는 20석 중 7석으로 예외가 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최호택 교수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어찌 보면 4년 전 지방선거와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온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원인을 한 4가지 정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사실 22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까 또 허니문 기간 동안에 어떤 허니문 효과를 누린 측면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졌지만 사실 좀 아깝게 졌죠. 0.76%인가 이렇게 아깝게 졌는데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는 진 게 아니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밀린 것이지 이제 그런 아쉬움 속에서 사실은 지방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그때 떨어지신 후보님이 다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시고 또 다른 분들도 서울시장으로 나가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이 우리가 심판을 했는데 왜 심판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심판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 그 8대 때 사실은 이제 원팀을 만들어줬거든요. 민주당에. 근데 성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동안의 수건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뭐 정책, 구도, 바람 얘기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바람의 강도가 그 어느 때부터 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설정윤 팀장님. 네. 그 지방선거가 계속해서 중앙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고요. 지역의 후보자, 뭐 정책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역의 어떤 이슈에 사실은 지방의 이슈가 묻히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협치 그리고 지역에서의 아무래도 교부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재정을 그런 부분에서 함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유권자에게 주요하게 그 선택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된 정부의 어떤 견제와 그런 역할들을 좀 강조하면서 유권자에게 선택을 좀 투표를 독려했던 것이 사실은 유권자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도 있고 실제로 주요 선거 전략으로 먹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 이번 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종시 의회는 예외가 되겠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의 의회 진출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의회 진출이 좀 부족했는데요. 세종시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효숙 당선인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세종시의 경우는 지난 제3대 의회보다는 여성의 의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3명의 당선인 중에 7명이 그 여성으로 과반이 넘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의 경우 비례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 당선인인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 민주당에서 이번 공천 심사에서 여성과 청년에 대한 가점을 높여서 그 여성과 청년이 의회 진출의 문턱을 낮춘 것이 이번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게 주요했다고 보고요. 그 의회에 여성과 청년이 그 진출이 활발해져야 되는 이유가 그 지방의회가 일상의 그 삶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 그 생활 정치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세대와 성별의 그 사람들의 시각과 그런 의견이 시정에 고르게 반영되어야지만 그 결정이 보다 균형감 있고 그리고 또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번 세종시의회 같은 경우는 여성의 파워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랫동안 의정 감시 활동을 해오신 우리 설 팀장님께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시 의회를 좀 예로 들면은 이번 여성 당선자 비율은 8대 의회에 비하면 1명 줄어든 4명입니다. 먼저 앞서 이야기하신 그 공직선거법을 보면 그 뒤에 보면은 국회의원 지역구에 1명 이상의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대전광역시 중구를 예로 들면은 국회의원 정수가 1명입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지방의회 선거구에 어느 지역구든 한 명만 공천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라서 사실은 법에 뭐 문제될 건 없는데 실제로 이 공직선거법이 여성의 정치 진출을 보장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이상은 좀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법보다는 정당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대전에서는 유성구 그리고 서구, 동구 의회가 여성 그 의원의 이번 당선자 비율이 50%가 넘은 거는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의회의 여성 질출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최우택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기초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후보들을 이제 공천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 진출이 이제 용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역은 좀 다릅니다. 광역은 다르는데 왜냐하면은 각 당에서 한 명을 공천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그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제 그 영향 원인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대개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이나 아니면 현역 국회의원이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의원이라고 하는 역할은 의회의 역할도 있지만은 그 당협위원장과의 어떻게 보면 이제 손을 잡고 그 지역의 살림을 좀 살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보다는 좀 남성이 아직까지는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요즘 정치인들 보면 뭐 성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조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공천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 정부의 역할도 커지고 있고요. 그만큼 지방의회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두 당선인께서 어떤 의정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우리 이중호 당선인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지방자치제가 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왜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첫 번째는 중앙으로 집중화된 권력을 탈중앙화시켜서 지방에 이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나눠주는 이유,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각 지역마다 특이한 지역의 현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지방정치가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큰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본다면은 아마 저희 같은 의원들은, 이번에 당선자들은 두 가지에 맞춰서 첫 번째는 탈중앙화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역할일 것이고, 두 번째는 각 지역 속에 주민들 속에 녹아들어서 지역의 각 현안들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 저희 그 당선자들의 최대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초선 당선인으로서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효숙 당선인 어떤 비전, 의정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그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역할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 시민에게 꼭 필요한 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민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잘 알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계속적인 소통이 제일 1순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말 그대로 그 견제와 감시를 그 메인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상대방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지만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상임위가 결정이 되게 되면은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공부를 하고 꼼꼼하게 살펴야지만 그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 대안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방향성 제시, 그리고 행정부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저희 그 지방의회 의원이 충실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당선인께서 진정한 지방자치, 진정한 지방 분권을 위한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장점도 많습니다. 우리 최우택 교수님과 설재균 팀장님께서는 이 지방의회의 기능 어떤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택 교수님. 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이 처음 생긴 게 1949년이고요. 지금껏 지방자치가 우리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서 이것이 개척된 것이 아니라 중앙의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도입이 되었고 또 이용되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 제 기능을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도 사실은 이 중앙 정치인과의 관계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두 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 좀 바르시고 그래서 이번 그 구대에는 의회가 좀 상당히 건전하게 또 건설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지방의회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아무래도 이제 입법 활동이죠. 국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지금 의회의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진짜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고요. 대부분 평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실적 올리기에 급해서 뭐 자구 수정을 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그냥 실적만 부풀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1991년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청주시의회 박종구 의원이 발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에요. 이것이 처음으로 청주시 의회에서 도입이 되었는데 이것이 너무 잘 되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구대 지방의회에서도 좀 그런 조례안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산 심의죠. 사실은 이제 모든 정책이 예산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만 잘해도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려워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공부하셔서 정말 진정한 주민들의 또 대변인이 되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네, 설재근 팀장님, 우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과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방의원의 그 역할이라고 하면 뭐 얘기하신 대로 소통, 입법, 감시, 견제 뭐 등의 이런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무엇인지 일단 고민이 더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이 견제 감시에 대한 역할 그리고 능력을 좀 어떻게 지방의회 차원에서 향상시킬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감시 견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집행부에 대한 행정 편의적 질의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 정책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의 개선 방향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 등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당선된 의원님들끼리 같이 좀 그 뭐 학습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역량 같은 것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한 말씀까지 네네. 드려볼까요? 우리가 이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는 우리 의회 그 사무처 인사권이 독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사무처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적과의 동침 그래서 뭐 잘 서포트를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올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지금 있는 그 공무원들이 다 이제 의회 소속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보다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그런 어떤 시대 정신에 맞게 정말 같은 편이라고 해서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주민을 위한 일인지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그런 기능들을 좀 성실하게 수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최우택 교수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원팀이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전임 이 지방의회에서는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의회가 이 원팀으로 이 단점 정부로서 이 정책을 실행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 이 대전시, 충청권이 뭐 대부분 그런데요. 대전과 충남의 경우 국민의힘의 단체장이고 또 지방의회를 주도하는 단점 정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정책 실행에 있어서 효과성을 높이는 또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서 본다면 이 지방의회가 거수기 역할에 국한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거수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국회를 보더라도 사실은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바라보고 또 국회를 닮아가는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보셨다시피 국민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은 참 예민하고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옳다고 볼 수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확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보아 오셨기 때문에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지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당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우리 진행자께서 이제 정치학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은 뭐냐면 이 정당의 수명이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각 당이 공천을 하더라도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당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만 믿고 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망신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인의 실력을 쌓아야 되고 또 주민을 바라보고 또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본인이 지역의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당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좀 좌지우지되면 정말 저는 실패한 정치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민심에 기반한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설재균 팀장님, 견제와 균형의 맥락에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구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의회가 지자체와 같은 정당으로 구성하게 되면 감시 견제가 좀 그 기능 자체가 무뎌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지난 대전시의회 8대 의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이 21석, 국민의힘이 1석이었습니다. 이 8대 의회 대전광역시의회만 놓고 보더라도 감시 견제 기능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진 않는데요. 실제로 이 감시 견제 기능이 좀 다른 의미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의회가 집행부의 수장, 그러니까 시장만을 견제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뭐 대전시청 그리고 세종시청에 있는 각 부서들을 또 감시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금 사업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각 정당이 사실 이제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 분의 의원님도 이제 각각의 정당에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신 건데, 실제로 그 각 정당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지향하는 바에 맞춰서 실제로 사업과 정책이 같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감시와 견제 역할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뭐 그 집행부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이제 감시 견제 역할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당선인께도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당선인께서 공통적으로 견제와 균형 중요하다고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김효숙 당선인께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어떤 의정 활동 하실 수 있을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의회 같은 경우는 정말 전형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비례를 포함해서 13대 7 구도가 되어서 그 시의회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구도가 되었다고 이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민주주의 가치이자 근간은 그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그 최적의 그 대안을 도출해내는 것이고, 그 더불어 그 소수의 의견도 그 제도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이제 가치인데요.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이제 뭐 고민이 많지만 그 역할만 제대로 잘 수행한다면 그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종호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견제와 균형 유지하시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것이 공천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거 전반의 과정까지가 행정기관의 장을 뽑는 선거와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 의원에 대한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그냥 하나의 당이라는 예마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선거 제도 하에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일단 당선이 된 이후로는 의원 하나하나는 스스로가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 때와 선거가 지난 이후에 의정활동을 먼저 확실히 구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어떤 양심이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좀 공허한 외침이 될 수는 있지만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개개인의 의원들은 하나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나 개인은 다음에 어떻게 되어야지, 어떤 거 더 좋은 것을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져가지 않고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뽑혔는지, 누구의 지지를 받고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스스로가 강한 소신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예산 심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패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예산 심의가 될 텐데, 자, 예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일부 예산 과정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예산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예산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 어떻게 확보할지 일단은 최우택 교수님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제가 지방 재정을 전공하고 있는데도요. 사실은 이제 이 재정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상당히 어렵게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초선 의원들의 비중이 80%를 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현역 그 의원들이 이번에 재입성하는 경우는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철저하게 학습해야 된다. 재정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그 글만 그러니까 이게 판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숫자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들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을 좀 들어서 철저하게 공부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잘 몰랐을 때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답이에요. 그걸 뭐 감추거나 아니면 그걸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기 위해서 뭐 큰 소리로 뭐 야단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정 활동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걸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그 주민들이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실력 없다는 걸 표시해내는 거다 이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정 심의 활동을 하실 때 아는 건 아는 대로 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질의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그 예산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고, 예전에 보면 이제 기초위원회 모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분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또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뭔가 좀 본인이 역할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만 좀 이렇게 좀 힌트만 좀 줘.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제가 요거는 한 10% 정도 내가 올려서 예산을 좀 세워놓을 테니까 이거 반드시 지적하고 깎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의원이 전날 술을 드셔가지고 그걸 조느냐고 이걸 그 깎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지기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연말에 왜 눈 올 때 보면은 보도블록 막 바꾸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물론 뭐 지금에는 뭐 그런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은 본인이 모르고 공부를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나타나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두 의원님도 그렇고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은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재규 팀장님,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의회에서는 이걸 비공개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2000년대에 이미 개수조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경기도의 과천시, 광명시의회는 조례로 개수조정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예산안 같은 경우가 굉장히 투명성과 공정성이 핵심인 사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의원의 어떤 고유성만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비공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좀 원구성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꾸려지게 되면 예결산 특위에서 논의 이후에 조례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이 전문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이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먼저 이중호 당선인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원내에 들어서 활동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유권자로서 그리고 그냥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지방정부에 대해 살펴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아마도 강시장 약의회의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가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여기 교수님 또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 개선을 스스로 하기가 힘든 약의회 구조인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이런 구조 하에 있는데 지방정부,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과연 의회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의회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 지금의 시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방행정부가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전문성과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인정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사후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역할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는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의 공개를 기본으로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개개인들이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또 의원들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후적인 견제와 균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효숙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전문성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 전문성을 이제 쌓아야 되는 거는 그 의원 개인의 그 가장 큰 역량 강화는 가장 큰 목표이겠지만 그 첫 번째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그 정당의 공천 시스템 그 재정비가 일단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당에서 굉장히 그 효능감 있는 후보를 낸다면 그 이제 나갔을 때 그 이제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인데요. 그 당 차원의 정치인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인재를 발굴을 하고 양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적 마인드를 제대로 갖춘 후보자가 이제 나와야지만 이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 이제 보좌진을 이제 꾸릴 수 있잖아요. 그 전문 인력을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지원관 제도의 좀 확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개개인의 노력인데요. 이제 치열한 선거 과정은 이제 끝났고 이제 시작이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더 이제 공부를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임위를 맡게 되면은 그 집행부의 자료를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언론이나 뭐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굉장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공부를 충실하게 하게 되면은 4년 뒤의 평가는 아마 그 시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네, 저는 그 김효숙 그 당선인이 말씀하신 거에 거의 대부분을 동감을 하는데 하나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이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꼭 전문성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현안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원내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 제도도 그런 부분에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 차원에서 물론 그 의정활동 자체를 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당에서 의원 후보자들의 전문성을 심사하고 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을 한다면 아무래도 지방자치가 이루어하는 그 원래의 뜻을 조금 희석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데 조금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개인 차원 그리고 정당 차원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최호택 교수님과 설직은 팀장님께는요. 제도적인 차원 또는 정책적 차원에서 전문성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뭐 두 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공천 과정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당의 또 공천권자에게 충성도가 높으냐 이 부분이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도 학술적으로 이제 조사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의원들에게 제일 부족한 부분이 전문성이다. 이런 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원 이제 당선이 되시면 아마 각종 연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회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그렇고 공식적인 그 연수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회에는 이제 국회의정연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대전시 인재개발원이 있어서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그 역량 강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 스스로 이것을 찾아서 하거나 스스로 만들어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과의 동침이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연수하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들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스스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연수 프로그램을 좀 강화시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해외 연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풀지 못하는 그런 숙제를 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연수가 꼭 나쁜 것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것이 다녀와서 활용도만 높으면은 꼭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해외 연수 가면은 꼭 놀러 가는 거고 또 가서 또 문제도 많이 생기긴 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 준비가 철저하게 되면은 문제도 없고 탄탄한 그런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잘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정책계획이고 제도적인 또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랫동안 의정감시 활동을 하셨던 설재균 팀장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원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갖기는 어렵고요.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아니라 이 뭐 지자체 행정 시스템 관련 법령 정보는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의원으로서 가장 좀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면은 주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을 만나고 어떻게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같이 연결지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분들도 무엇인지 사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원으로서 가장 좀 필요한 역할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 그 지난 8대 의회를 보면은 주민 의견 수렴이 이제 뭐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좀 이렇게 있는데요. 토론회랑 간담회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설문조사나 공청회 같은 경우는 좀 진행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를 해서 더 다양한 주민들, 더 다양한 의견을 받는 과정들을 좀 그 소통 과정에서 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과정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시민들과의 소통이 전문성을 키우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활동에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첫 번째는 광역기초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다는 것인데요. 앞서 최우택 교수님께서도 잠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방의회의 전문성이라든가 또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하시는죠? 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전문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극성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의장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해졌어요.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개원하면 바로 이제 의장단 선출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잡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그만큼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의회에도 1월 13일부터 사실 그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의회마다.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초창기이고 그리고 지금 공무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의정을 담당하는 그런 의회 직렬 공무원들을 따로 뽑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집행기관에 우리가 소위 이렇게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뽑아서 받는 이렇게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사실 이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정책 보좌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력직을 뽑을 때는 의회에서 단독으로 뽑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투명성이 자칫 잘못하면 결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의 측근들이 대거 들어올 수가 있고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신 분들이 또 대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의회에서 좀 신경을 쓰고 또 각 당이 있기 때문에 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의회가 탄탄해지고 또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점과 단점 모두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 인사권의 독립이 의정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김효숙 의원님께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인사가 만사잖아요. 인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서 그 집행부에서 하던 인사를 이제 저희 이제 입법부에서 갖고 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건데 그 국회 같은 경우는 입법직 공무원을 이제 따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독립적인 인사권을 이제 보장해야 되는 거는 정말 중요한데요. 저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채용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화.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인사를 굉장히 이렇게 시스템화 시켜서 이렇게 뭐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시스템화. 네, 말씀하신 김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집행기관하고 달라서 인원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독립적으로 뭐 의회 직렬을 신설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의회하고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선거관리위원회예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있고 각 구별로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또 선거 행정직이라고 해서 따로 뽑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제도를 한번 지방의회가 차용을 하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두 번째 쟁점은 주민조례 발안법의 문제인데요. 주민조례 발안법이 제도화되면서 주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문제일 텐데요. 우리 설재길 팀장님, 어떻게 활성화가 가능할까요? 네, 기존에 있던 그 조례를 이제 좀 변경을 한 건데요. 이게 그 주민이 이제 조례를 쉽게 더 이제 적은 인원의 서명을 받아서 이제 할 수 있게 이제 좀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내에서 다뤄지지 않는 다양한 의제들도 이제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다루면서 조례를 발의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에서는 1년 이내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고요. 이거를 뭐 상정을 시킬지 아니면 뭐 폐기시킬지 논의를 하게 되고, 설령 의회가 이제 바뀌더라도 다음 의회 그대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 뭐 이전보다는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좀 이런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직접 모아서 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의원들이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이거를 같이 조례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좀 연결되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풍성한 의정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는 이 주민조례 발안법 자체가 어떻게 쉽게 이제 할 수 있는지 사실 홍보 자체도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다른 일이 되지 않게,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제안을 할 수 있게 이거를 좀 의회 차원에서 쉽게 설명하고 그 구조를 마련해 놓은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중호 당선인께서는 주민 조례 발안법의 맥락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번 선거의 투표율도 50%밖에 안 된 점을 상기해 본다면은 주민조례 발안법이라는 게 취지가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들이 아무리 이해관계 조정, 권력관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조례 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사회에 그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주자는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런 좋은 것들에 대해서 과연 투표율도 50%밖에 안 나오는데 소수의 관심 있는 주민들을 빼고 다수의 주민들이 과연 알기는 할 것인가, 안다고 하더라도 과연 당당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지방 의원들의 권력 관계에 대해서 조금 나눔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민들과 더 소통을 하면서 협조를 구한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하실 텐데요. 대전과 세종과 대전 지역 현안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의정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김효숙 당선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공약을 만들어서 그 1차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저희가 파악을 했다면, 이제는 그 공무원 또는 이제 전문가 집단들과 함께 그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저희가 당면한 이제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거를 선제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재선 의원 선배님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첫 의정 활동 임하는 그런 그 초선 의원들과 함께 그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그 일자라고 안정적인 4대 의회를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중호 당선인께서는 지역구에서 어떤 의정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저희 대전 같으면 사실 대전의 가장 큰 현안은 지금 일자리 문제와 교통 문제 두 가지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 대전시장 당선된 이장호 당선인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지금 대전시에서는 지하철 2호선 빨리 착공을 한다는 부분, 그리고 산업용지에 대해 가지고 500만 평을 이제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재정 파악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결과로는 대전시의 재정의 70%는 중앙에서, 그리고 30%가 자체 조달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40%가 안 되는 부분만 자체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도 산업용지도 지금 대전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좀 감당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문제, 재정 문제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방의원, 광역의원 된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설재균 팀장님과 최호택 교수님께는요. 우리 두 분께서는 이 초선 당선인이신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제언하시는 측면에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재균 팀장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좀 두 가지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그 2020년부터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저도 모니터링을 해오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일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확산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좀 들어서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후에 그 나오는 사회 문제는 무엇일지 그리고 시민을 살면 뭐 이제 마음 건강 문제는 앞으로 어떨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의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교통,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그 시민의 삶 전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이걸 좀 다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작년 대전시의회를 좀 예로 들면은 그 조례안 하나가 무기명 투표로 좀 부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전광역시의회 시민 의견 수렴 조례안인데요. 이게 공식 상임위원회가 아닌 사전 간담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공식 회의에서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무기명 투표로 이 조례안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그 발의한 의원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이제 그대로 부결을 시켰는데요. 의회 자체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거든요. 실제로 시민이 직접 같이 의원들을 평가하고 의회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이 감시를 피하려는 행태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하는 제도도 이게 좀 더 투명한 의회를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조례 같은 걸로 제정을 해서 좀 필요한 지금 현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호택 교수님, 어떤 제언이 있으실까요? 대전 하면은 우리는 이제 과학의 도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딱 두 단어로 얘기하더라고요. 재미없슈. 그다음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대전시가 노잼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로 좀 재밌게 또 흥겹게 춤을 추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는 힘들어요인데요.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도 자꾸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혁신도시가 지정은 됐지만은 아직 기관들이 확정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대전시가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아마 당선인께서 이제 전임 시장의 어떤 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뭐 점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빨리 시행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지금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미 많은 고민을 해왔고 여기서 다시 한번 흔들게 되면 그거는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금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해서 빨리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이제 뭐 야구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도 시행된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는 재검토할 수도 있는 거죠. 재검토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인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추진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볼 거 없이요 이렇게 그다음에 막혀요. 진짜 우리가 이제 저는 워싱턴 DC를 제가 한 거짓말 좀 못하면 10번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다녀왔었는데 거기는 갈 때마다 가볼 데가 많아요. 주차장도 공짜고요. 뭐 공짜인 데 있지만 엄청 쌉니다. 엄청 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다 공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정말 가서 놀기는 너무나도 좋거든요. 그래서 세종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워싱턴 DC의 버금가게 그런 어떤 뭐 박물관이나 또 무슨 뭐 큰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 그다음에 막혀요. 정말로 저도 뭐 가끔 뭐 정부청사 회의 때문에 가보지만은 많이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아마 이번 사기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당선인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뭐 지역 발전, 또 지방 정치 발전을 위한 의정 구상과 함께 또 우리 정치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마무리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당선인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과 이제 중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얘기긴 한데, 왜 지방선거라는 것이 아무래도 지방선거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갖기보다 중앙선거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너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투표율도 50%밖에 안 나왔는데, 사실 투표율이 민주주의 선거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전 국민에 대한 어떤 큰 의사결정과 권력관계를 결정하는 방안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셨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방의원, 이제 광역의원, 지방의원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시민에게 다가가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의 행정과 의회 활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무관심의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다가가서, 아까 팀장님도 이제 마음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치에 대한 그런 실망감, 불신,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들이 좀 기본 단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석 당선인, 네.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2030년을 완성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고 있는 이제 세종시는 그 정치 행정 중심지로 이제 발돋움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저희가 이제 시의원이 된 거고요. 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그 교육 문제 해결과 또 문화 인프라 확충 등 그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저희가 다 소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 지방의회는 결국에 그 견제와 균형을 밑바탕으로 해서 의원들 간의 협치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세종시 발전이라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갖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달려나가는 것이잖아요. 그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당선인의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지역 발전은 물론 지방정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성숙한 지방의회의 발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7월 1일 새롭게 출발하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주권자로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